환자분, 오늘은 전신 세정하셔야 해요. VIP 병실 안 저는 젖은 수건으로 환자의 몸을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수건이 배를 지나 아래쪽으로 내려가던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분의 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거든요. 얼굴이 확 달아올라 고개를 돌렸지만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간병 3년 차에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2주 전 제가 세진병원 VIP 병동에 처음 출근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11월 첫 월요일이었습니다. 간병인 파견업체에서 이번엔 좀 까다로운 분이에요라고 전화를 했어요. 까다로운 환자야 3년 동안 별별 분을 다 모셔봤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세진병원 VIP 병동이라는 말에 수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호텔 같은 대리석 바닥이 펼쳐졌고 간병인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 걸어가면서 자꾸만 옷매무실을 고치게 되더라고요. 12층에 내리니 동료 영자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정순아, 세진그룹 회장님이래. 대장암 수술 받으셨는데 벌써 간병인 2명이 그만뒀대. 근데 돈은 확실하대. 버텨봐. 영자가 등을 두드려줬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1인실 문 앞에 서서 노크를 3번 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병실 한가운데 침대가 놓여 있었고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계신 분이 보였지요. 잠시 본 모습만으로도 체구가 크고 어깨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68이라 했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것 치고는 등이 꼿꼿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오늘부터 간병 담당하게 된 한정순입니다.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깊고 날카로운 눈이었지만 그 안 어딘가에 물기 같은 것이 고여 있었습니다. 68세 세진그룹 회장 윤태호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창밖을 보셨어요. 악수도 반가움도 잘 부탁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까다로운 게 아니라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신 거구나. 첫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약 시간을 챙기고 링거를 확인하며 필요할 때 간호사를 불렀지요. 윤 회장은 하루 종일 말이 없었고 저녁에 병원에서 올라온 미음을 3숟갈 뜨시다가 밀어내셨어요. 숟가락을 내려놓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간병 가방 안에 늘 넣어 다니는 작은 냄비를 꺼내 병원 구내식당 한쪽에서 쌀을 불렸어요. 죽을 끓이며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소금 간을 맞추다 보니 남편한테 끓여주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쪽이 눌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지요. 병실로 돌아와 죽그릇을 내밀자 윤 회장이 쳐다보셨어요. 내가 죽을 달라고 했소? 수술 후에는 이게 제일 편하세요. 무뚝뚝한 표정 그대로 숟가락을 집어드셨습니다. 1숟갈, 2숟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상한 건 1숟갈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빈 그릇을 치우려 하자 윤 회장은 그 그릇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 계셨지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고 저는 조용히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쯤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침대 머리맡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갔더니 윤 회장은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지요. 회장님 안 주무세요? 원래 잠이 없소.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돌아 누우시지도 불을 끄시지도 않았어요. 새벽 3시에 다시 눈이 떠졌을 때도 그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이분은 밤마다 이러시는 걸까? 까다로운 분이라 들었는데 까다로운 느낌과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에도 죽을 끓여갔고 그 다음 날에도 가져갔습니다. 윤 회장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한 번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빈 그릇을 치울 때마다 같은 표정으로 그릇을 내려다보셨고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오후 담당 간호사가 내일부터 퇴원 준비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허전해졌지요. 퇴원이면 간병도 끝이니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날 밤 죽그릇을 씻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분은 왜 10년 넘게 혼자 지내신 걸까? 재벌 회장이면 곁에 사람이 넘칠 텐데 왜 매일 새벽불을 켜놓고 천장만 보고 계신 걸까?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퇴원 이틀 전 오전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오늘은 전신 세정해 주셔야 해요라고 말하고 나갔지요. 간병 3년 차에 환자 몸을 닦는 일쯤이야 익숙했어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고 수건을 적셔서 윤 회장의 병상 커튼을 쳤습니다. 이불을 걷고 상의를 풀어드린 뒤 어깨부터 천천히 닦아내렸지요. 넓은 어깨, 두꺼운 가슴, 단단한 팔뚝. 6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체구가 탄탄했어요. 수건이 배를 지나 아래쪽으로 내려가던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분의 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거든요. 3년 동안 남자 환자 몸을 수십 번 닦았지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얼굴이 확 달아올라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하오. 내 의지가 아니오. 윤 회장은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귓불이 살짝 붉어져 있었지요. 진정해. 간병인이 이 정도에 흔들리면 안 돼. 남은 부분을 빠르게 닦아드리고 이불을 덮은 뒤 세면대로 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귓끝까지 빨갛게 달아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윤 회장이 입을 여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런 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요. 짧은 침묵 뒤에 윤 회장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지요. 2주 동안 그분의 웃는 얼굴을 처음 본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3시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분홍색 패딩에 머리띠를 한 8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달려왔어요. 손녀 하은이었지요. 윤 회장의 무뚝뚝하던 눈이 순식간에 풀어졌고 두 팔을 벌려 아이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2주 동안 봐온 그 까다로운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지요. 할아버지, 이 사람 누구야? 간병해 주시는 분이다. 하은이가 침대에서 내려와 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지요. 할머니 손 따뜻하다. 할머니라고 불린 게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제 옆에 쪼그려 앉더니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혼자야?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이의 질문은 늘 빗나가는 법이 없으니까요. 잠시 하은이의 눈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대답했지요.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 곁에 있잖아. 하은이가 그래? 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윤 회장이 그 장면을 지켜보는 눈빛이 느껴졌지만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은이가 돌아간 저녁 죽을 끓여드리고 그릇을 치우려는데 윤 회장이 말씀하셨지요. 잠깐 앉으시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아내를 10년 전에 보냈소. 교통사고였소. 이불 위에 올려놓은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그 뒤로 죽 같은 건 먹어본 적이 없었소. 아내가 아침마다 끓여주던 거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죽을 남기지 않고 드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한 숟갈도 남기지 않고 빈 그릇을 내려다보시던 표정이 그제야 읽혔지요. 저도 남편한테 매일 끓였었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오래도록 바라보셨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간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걷고 일어서려는데 윤 회장의 침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을 움켜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눈을 감고 계셨지만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지요. 소리 없이 우시는 거였어요. 그때 윤 회장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곁에 누군가를 찾는 손이었지요. 10년 동안 비어있던 그 자리를 걸음이 저절로 옮겨졌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윤 회장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살짝 올렸어요.
그 손이 멈췄지요. 눈을 뜬 윤 회장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조금만 있어 주시오.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회장이 제 손을 잡으셨지요. 크고 거친 손이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요. 그 사람의 손떨림이 점점 가라앉았고 그제야 손을 놓으셨어요. 가서 주무시오. 복도로 나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등에 그 사람의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들 민재라고 떠 있었어요. 엄마 나야, 요즘 어디서 뭐해? 아들의 목소리가 귀에 멀게 들렸습니다. 방금 전 잡혔던 손의 온기가 아들의 목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퇴원 다음 날 윤 회장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자택 요양 간병인으로 입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요. 골목길을 올라 대문 앞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질 뻔했어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물이 집이 아니라 작은 호텔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천장이 높은 거실이 나왔고 신발을 벗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지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짐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두르자 1층에서 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선생, 내려오시오. 차 한잔 하겠소? 서재 문을 여니 가죽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었고 창가에 작은 탁자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지요. 차를 우려 건네드리자 윤 회장이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이 서재에 다른 사람이 앉은 건 오래간만이요. 10년 동안 혼자 앉으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찻잔을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그날부터 매일 저녁 서재에서 차를 마시는 것이 일과가 됐어요. 윤 회장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서재에서만은 한두 마디씩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작가 하은이가 처음 걸었던 날, 젊었을 때 사업을 시작하던 시절, 딱딱한 회장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할아버지였던 사람의 눈이었지요. 사흘째 되던 저녁 서재에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도 남편을 보냈어요. 5년 전에 위암이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숨기고 싶지 않았지요. 남편이 하청업체에서 일했어요. 워낙 일이 많아서 몸을 혹사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3기였지요. 윤 회장의 찻잔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보는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금방 원래 표정으로 돌아오셨지만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저는 눈치채지 못한 척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잘 끓이게 됐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먹은 게 제가 끓인 죽이었거든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이 창밖을 보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고생했소. 그 2글자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때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세진그룹 부사장 윤서준이었지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40살 남자가 서재 안을 보고 멈칫했어요. 아버지와 낯선 여자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준의 눈이 저를 훑었지요. 위에서 아래로, 얼굴, 앞치마, 실내화. 시선이 차가웠어요. 아버지, 간병인을 집에까지 들이셨습니까? 요양이 필요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서준이 서재 안으로 들어오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 선생, 아버지 간병이 끝나면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입에서 바로 나왔어요. 재벌 집안에 간병인이 입주했으니 아들 입장에서 경계하는 게 당연했지요.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자니 거실에서 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조심하세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수도꼭지를 틀어 소리를 높였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요. 서준이 현관을 나서면서 전화를 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김비서, 한정순이라는 사람 좀 알아봐. 등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릇을 씻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간병인 주제에 분수를 알아야지. 속으로 되뇌었어요. 서준 씨 말이 맞았습니다. 회장님 댁에서 차를 마시고 서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간병인이 할 일은 아니었지요. 올라가려는데 2층에서 하은이가 내려왔습니다. 하은이가 요즘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잠옷 차림에 고민형을 안고 있었지요. 정순 할머니, 여기서 같이 살아요. 하은아, 할머니는 잠깐 온 거야. 잠깐이면 안 돼. 오래 있어. 하은이가 팔을 잡고 매달렸어요. 웃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한테 정이 들면 안 되는 거였지요. 그날 밤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한참 망설이다 찻잔 2개의 차를 따라 들고 문을 열었어요. 입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죽을 끓이고 낮에 산책을 돕고 저녁에 서재에서 차를 마시는 일상이 자리를 잡았지요. 윤 회장의 몸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산책거리가 정원 한 바퀴에서 2바퀴로 늘었고 계단을 오를 때 제 팔을 잡지 않게 되셨습니다. 달라진 건 또 있었어요. 윤 회장이 저를 부르는 방식이 바뀌었지요. 정순 씨. 처음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부르셨지만 그 3글자가 귀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씩 빨라졌지요. 정순 씨, 오늘 죽이 좀 더 따뜻한 것 같소? 회장님, 죽은 매일 같은 불로 끓입니다. 그런가? 윤 회장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지요. 그날 저녁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자야,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회장 어르신이 또 뭐라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이 자꾸 신경 쓰여. 전화기 너머로 영자가 한참 조용하더니 웃었습니다. 정순아, 그거 좋다는 거잖아. 무슨 소리야. 간병인 주제에 분수를 알아야지. 또 분수 타령이야. 네가 뭔 죄를 지었냐? 60 넘어서 좋은 사람 만난 게 분수에 안 맞는 거야? 영자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요. 대답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불을 끌어올렸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는 건지 저도 몰랐지요. 남편 생각이 났다가 아들 생각이 났다가 서재에서 윤 회장이 정순 씨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겹쳐졌어요. 이불로 입을 막고 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지요. 정순 씨, 괜찮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윤 회장이 서 계셨지요. 잠옷 차림에 가디건을 걸치고 제 방 앞에 서 계셨어요. 소리가 들려서 눈물 자국을 봤을 겁니다.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셨지요. 가슴이 조여왔어요. 울지 마, 울면 안 돼. 속으로 되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윤 회장이 한 발짝 다가오셨지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으셨어요. 크고 넓은 품이었습니다. 가슴에 얼굴이 닿자 심장 소리가 들렸지요. 규칙적이고 단단한 심장 소리였어요. 몸에서 나는 비누 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소. 그런데도 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등을 감싸는 손이 넓고 따뜻했지요. 뿌리쳐야 했어요. 간병인이니까. 분수를 알아야 하니까.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체온이 5년 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깨우고 있었지요.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윤 회장이 먼저 물러나셨어요. 가서 주무시오. 내일 죽 맛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주저앉았지요. 심장이 귀까지 울리고 있었어요. 방금 그 사람의 품 안에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는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아침 죽을 내밀 때 손이 떨렸고 윤 회장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지만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요.
어색함이 공기처럼 둘 사이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서재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찻잔을 들고 문을 열었어요. 윤 회장이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앉으시오. 마주 앉았지요. 차를 따르는 제 손이 떨렸어요. 윤 회장도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윤 회장이 입을 여셨지요. 미안했소. 아닙니다. 저야말로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회장이 천천히 손을 뻗으셨지요. 탁자 위에 놓인 제 손 위에 그분의 손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잠결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마주보며 의식적으로 잡은 손이었지요. 뿌리치지 않았어요.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윤 회장이 제 손을 잡은 채 일어서셨지요. 저를 끌어당기셨어요. 가슴에 안겼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랐지요. 위로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어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이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손이 등을 타고 내려왔지요. 숨이 가빠졌어요. 윤 회장이 귓가에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순 씨, 그 세 글자의 마지막 벽이 무너졌지요. 함께 침대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었고 서재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분은 68비 맞나 싶을 만큼 뜨거웠고 끝이 없었습니다. 61년을 살면서 이런 밤은 처음이었지요. 병실에서 수건 아래 멈췄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이미 알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새벽이 왔어요. 윤 회장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지요. 잠든 얼굴은 낮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이마 위에 주름, 관자놀이의 흰 머리카락, 길고 고른 숨소리. 이 사람 옆이 이렇게 따뜻한 줄은 몰랐습니다. 정순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 알지? 속으로 되뇌었지요. 분수를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재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걸음소리, 구두소리, 심장이 얼어붙었지요. 서준 씨였어요. 서준 씨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구두를 벗지도 않은 채 거실을 지나 서재 쪽으로 걸어왔지요. 냄비 위로 올라오는 김 사이로 서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 서재에서 윤 회장이 나오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서준이 서류 봉투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지요. 이 사람 신상 알아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준이 서류를 한 장씩 펼쳤습니다. 이력서처럼 정리된 제 인생이 탁자 위에 놓였지요. 한정순, 61세, 아들 하나, 현재 연락 뜸함, 재산 없음, 간병인 3년 차, 이전엔 식당 보조, 그 이전엔 공장, 남편 한상철, 세진건설 하청업체 근무 중 사망. 한 줄 한 줄이 제 살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아버지한테 접근한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윤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지요. 서준아, 간병인이 재벌 집안에 들어오려는 겁니다. 아버지, 눈에 뭐가 씌인 겁니까? 저는 부엌 문턱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지요. 한 선생. 네. 분수를 아셔야죠. 우리 어머니 자리에 앉으시려는 겁니까?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 맛이 났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윤 회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셨어요. 서준아, 그만해. 그런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의 단호한 톤이 아니었지요. 서준을 막으면서도 무언가에 막혀 있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때 윤 회장이 저를 붙잡지 못한 이유를. 서준이 아버지를 쳐다봤지요.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해야겠네요. 서준이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한 선생, 깔끔하게 정리하시기로 했잖습니까? 오늘 나가주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지요.
윤 회장은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입을 여시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옷을 접어 가방에 넣었지요. 손이 떨려서 지퍼를 3번이나 놓쳤어요. 앞치마를 벗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간병인 주제에 분수를 알아야지. 이번에는 속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가방을 들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현관에 윤 회장이 서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지요. 회장님, 정순 씨, 제가 분수를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윤 회장이 입을 여시려다 다시 다무셨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는 얼굴이었지요. 그런데 하지 못하셨어요. 무언가가 그분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돌아서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할머니, 하은이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지요. 잠옷 차림 그대로였어요. 어디가? 가지마. 하은이가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할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 거짓말이었어요. 하은이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놓지 않으려는 아이를 서준이 안아 올렸지요. 하은이가 싫어, 싫어 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등 뒤에 두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요. 11월 말의 찬바람이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 주소를 불렀습니다. 기사가 어디요? 라고 되물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지요. 택시 안에서 전화기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지요. 또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영자에게 전화했어요. 영자야, 그 집 나왔어. 뭐? 왜? 무슨 일이야? 그 집 아들이 조사를 했대. 내 인생을 서류로 만들어서 탁자 위에 깔아놓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고 있던 것이 터졌지요. 분수를 알라고. 어머니 자리에 앉으려는 거냐고. 영자가 한참 아무 말 없이 듣더니 말했어요. 정순아, 분수가 뭐냐? 그 나이에 네 마음도 못 따라가면 그게 더 불쌍한 거야. 영자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원룸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부엌 한쪽에 작은 냄비가 놓여 있었어요. 매일 아침 죽을 끓이던 그 냄비. 냄비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지요. 서재의 차 향기가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윤 회장의 손이 제 등을 감싸던 온기가 아직 피부에 남아있었습니다.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원룸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커튼을 치지 않아 햇살이 들어왔지만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지요. 간병 파견업체에서 2번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새 배정이 있다고 했는데 받지 않았죠. 부엌 싱크대에 작은 냄비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대로 둔 지 사흘째였어요. 그 냄비를 볼 때마다 서재의 아침이 떠올랐지요. 죽을 퍼담으면서 윤 회장이 빈 그릇을 내려다보시던 표정.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던 모습.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이불을 끌어안으면 그 사람의 체온이 떠올랐습니다. 서재에서 저를 안아주시던 넓은 품, 등을 감싸던 손, 귓가에 낮게 정순 씨라고 부르시던 목소리. 눈을 감으면 선명해졌고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었지요.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그 사람이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아닌 걸 알면서도 자꾸 만져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고 싶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지요. 빈 원룸에 혼자 울리는 목소리가 초라했어요.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떠난 뒤 그 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윤 회장은 식사를 거부하셨습니다. 기사 김 씨가 올리는 밥상을 밀어내셨고
서재에 들어가지 않으셨지요. 불이 꺼진 서재 앞을 지나가기만 하셨어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보다 안색이 나빠졌지요. 하은이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부엌에서 빈죽 그릇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사 김 씨가 하은아, 왜 그러니? 라고 물었지요. 정순 할머니가 오면 죽 끓여주잖아. 그릇이 있어야 담지. 기사 김 씨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하은이는 빈 그릇을 올려놓았어요. 아무도 채워주지 않는 그릇이 매일 아침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지요. 사흘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서준이 아버지 집을 찾아왔어요. 거실에 앉아 계신 윤 회장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지요. 일주일 전만 해도 산책을 2바퀴씩 돌던 분이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식사 좀 하세요. 윤 회장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준이 한참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윤 회장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 사람 남편, 한상철 씨, 우리 세진건설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쓰러진 사람 아닙니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거 알고 계셨죠? 윤 회장이 오래 침묵하셨어요. 창밖에 단풍나무가 마지막 잎을 떨구고 있었지요. 한참 뒤에 입을 여셨습니다. 알고 있었다. 서준의 얼굴이 굳었지요. 세진건설 구조조정 때 하청업체 인력을 줄였지. 남은 사람들에게 일이 몰렸고 한상철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어.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위암 3기였다지. 그러니까 죄책감에 그 사람한테 잘해주신 거잖아요. 윤 회장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처음엔 그랬다.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서준이 입술을 깨물었지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 그래도 간병인은. 그때 거실로 하은이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고민형을 안고 있었지요. 아빠와 할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마주 앉아 있는 걸 보고 멈췄어요. 할아버지, 왜 또 싸워? 서준이 하은아, 방에 들어가 있어라고 했지요.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정순 할머니 데려와. 하은아,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야. 서준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은이가 할아버지 곁으로 걸어와 소파에 올라앉았지요. 윤 회장의 팔을 잡고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순 할머니는 분수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8살 아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분수. 서준이가 칼처럼 던졌던 그 단어를 하은이는 조용히 부정했지요. 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은이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요. 서준이 그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가 우는 것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거실이 하은이의 작은 손이 할아버지 등을 토닥이는 소리로만 채워졌지요. 윤 회장이 한참 뒤에 하은이를 내려놓고 서재로 들어가셨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 켜진 불이었지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쓰는 편지였어요. 나흘째였습니다. 원룸 바닥에 앉아 벽을 보고 있었어요. 영자가 어제 가져다 준 김밥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지요. 한 입도 먹지 못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자인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준 씨가 서 있었지요. 문을 닫으려 했어요. 서준이 한 발짝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깐만요. 손잡이를 잡은 채 멈췄어요. 서준이 품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겁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겉면에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지요. 정순 씨에게. 윤 회장의 글씨체였습니다. 크고 각진 글씨. 서준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나흘 전 거실에서 서류를 깔아놓고 저를 몰아세우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식사도 안 하시고 서재에도 안 들어가십니다. 하은이가 매일 아침 빈죽 그릇을 식탁에 올려놓고요. 서준이 잠시 말을 멈췄지요.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편지를 받았어요. 서준이 고개를 한 번 더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봉투를 한참 바라봤어요. 손가락 끝이 떨려서 봉투를 여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편지지 2장이었지요. 파란 볼펜으로 쓴 글씨가 빼곡했어요. 중간중간 글씨가 흔들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순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하루가 걸렸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뭐부터 써야 할지 몰라서 그랬소. 처음 죽을 끓여왔던 날을 기억하오. 11월 14일이었소. 병원 미음만 먹다가 당신이 가져온 죽을 한 숟갈 떴을 때 10년 만에 처음 먹는 맛이었소. 아내가 죽을 끓여주던 아침이 갑자기 떠올라서 빈 그릇을 한참 내려다봤소. 당신은 그게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소. 그게 고마웠소. 새벽에 불을 끄지 못한 것도 말하겠소. 잠이 없어서가 아니었소. 혹시 당신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올까 기다린 것이었소. 10년 동안 혼자 켜두던 불이 당신이 오고 나서 다른 의미가 됐소. 당신이 서재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이 늙은이의 밤이 바뀌었소. 하나 더 고백할 것이 있소. 당신 남편이 세진건설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쓰러진 것을 알고 있었소. 구조조정을 지시한 것은 나였소. 남은 인력에게 일이 몰렸고 한상철 씨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소. 처음 당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알아봤소. 그래서 더 잘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소. 속죄하는 마음이었소. 그게 시작이었소. 하지만 지금은 다르오. 당신이 끓여주는 죽을 먹으면서 서재에서 차를 마시면서 당신이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이 죄책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소. 당신 덕에 다시 살고 싶어졌소. 고맙소. 편지를 읽는 동안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낮고 무뚝뚝한 그 목소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주는 것 같았지요. 11월 14일. 그날 죽을 끓이면서 남편 생각을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죽이 윤 회장에게 의미 있는 맛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지요. 새벽에 켜져 있던 불, 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기다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청업체에서 쓰러진 것, 구조조정, 세진건설, 모든 것이 연결됐지요. 윤 회장이 서재에서 제 남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었던 이유,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던 이유, 현관에서 저를 붙잡지 못했던 이유, 편지지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글씨가 번졌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지요. 남편을 죽인 사람, 그런데 지금 제가 사랑하는 사람,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있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편지를 쥔 손이 축축해졌지요. 마지막 글자가 눈에 남았어요. 고맙소. 이 사람은 사랑한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썼지요. 그 글자가 어떤 고백보다 무거웠어요. 택시를 타고 저택으로 갔어요. 대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나흘 전에 이 문을 나서면서 다시는 안 오겠다고 생각했었지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은 어두웠고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지요. 윤 회장이 책상에 엎드려 계셨어요. 나흘 사이에 볼이 꺼지고 눈밑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드셨지요. 저를 보셨어요. 왔소?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지요. 다시는 안 갑니다. 걸음이 빨라졌어요. 윤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달려가 안겼지요. 두 팔로 그 사람을 감쌌어요. 마른 등이었습니다. 나흘 만에 이렇게 되신 거였지요. 윤 회장이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흘 전 현관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하고 계셨지요. 미안하오. 그때 붙잡았어야 했소. 저도요.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어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의 체온이 전해져 왔지요. 마르고 뜨거운 체온이었어요. 그 사람의 심장 소리가 귀에 닿았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함께 침대로 향했어요. 그 밤은 나흘 동안 쌓인 모든 것이 터지는 밤이었습니다. 뜨거웠지요. 간절했어요. 68비 맞나 싶을 만큼 거셌고 끝이 없었습니다. 밤새 함께 했지요.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새벽에 옆에서 잠든 그 사람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마 위 주름, 관자놀이의 흰 머리카락, 길고 고른 숨소리. 편지에 쓰인 고맙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 회장의 안색이 돌아왔어요. 아침마다 죽을 남기지 않고 드셨고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지요. 정원을 2바퀴 돌고 돌아오시면 제가 수건을 건네드렸어요. 받아드시면서 고맙소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이었지요. 달라진 건 또 있었어요. 서준 씨가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아버지 안부를 묻는 전화였지요. 처음에는 윤 회장하고만 통화했지만 어느 날부터 한 선생님, 아버지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한 선생이 한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윤 회장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말씀하셨지요. 모레 건강회복 기념 가족 식사를 하겠소. 가족 식사요? 그렇소. 서준이하고 하은이 그리고 정순 씨. 숟가락을 쥔 손이 멈췄어요.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포함돼 있었지요. 제가 뭘 준비하면 될까요? 정순 씨가 하고 싶은 거 하시오. 윤 회장이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서재에서 처음 봤던 살짝 올라간 입꼬리가 아니라 눈까지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장을 봤지요. 갈비찜, 잡채, 김치전, 된장찌개. 제가 가장 잘하는 것들로 상을 차렸어요. 하은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식사 날이 됐지요. 서준이 하은이를 데리고 왔어요. 현관에서 하은이가 뛰어들어오며 정순 할머니를 외쳤습니다. 제 허리를 안고 올려다보는 눈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서준이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저를 봤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선생님. 그 한마디가 마음에 닿았지요. 나흘 전 원룸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4사람이 앉았어요. 윤 회장이 상좌에, 서준이 맞은편에, 하은이가 제 옆에 앉았지요. 하은이가 떡볶이를 한 입 먹더니 할머니 이거 맛있다 하며 소리쳤어요. 서준이 하은아 조용히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갈비찜을 한 점씩 집어들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지요. 이 식탁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남편과 아들과 함께 밥을 먹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식탁은 사라졌지만 지금 이 식탁이 새로 놓인 것 같았지요.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윤 회장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찻잔을 한 모금 드시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셨지요. 이상했어요. 식탁을 돌아 제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68세 재벌 회장이 식탁 앞에서 가족이 보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려다보고 계셨지요. 정순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은 날 내 곁에 있어주겠소?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지요. 윤 회장이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마음의 분수가 어딨소? 분수. 서준 씨가 분수를 아셔야죠라고 했던 그 단어였어요. 제가 매일 밤 간병인 주제에 분수를 알아야지라고 되뇌던 그 단어였습니다. 하은이가 분수 같은 거 없어요라고 부정한 그 단어였지요. 지금 윤 회장이 그 단어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마음에 분수 따위는 없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지요. 대답해야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옆에서 제 팔을 잡아당겼지요. 할머니, 빨리 대답해. 웃음이 터졌어요. 눈물을 닦으면서 웃었습니다. 온 얼굴이 젖어 있었지요. 네. 하은이가 할아버지 멋있다 하고 소리쳤지요. 서준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그 호칭이 귀에 닿았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한 선생에서 한 선생님으로, 그리고 어머니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윤 회장이 무릎을 꿇은 채
제 손등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마를 대셨습니다. 병실에서 잠결에 스치셨던 손등, 서재에서 제가 잡았던 손등, 그 손등 위에 지금 이 사람의 이마가 닿아 있었지요. 뜨거웠어요. 이마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손등을 타고 심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녁이 됐지요. 서준이 하은이를 데리고 갔어요. 하은이가 현관에서 내일 또 올게 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준이 차에 타면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지요. 집이 조용해졌어요. 차 한잔 하겠소? 윤 회장이 서재 쪽으로 고개를 가리키셨습니다. 찻잔 2개에 차를 따라 들고 서재로 들어갔지요. 창가 탁자에 마주 앉았어요. 윤 회장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고마웠소. 제가 더 감사합니다. 윤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고 손을 뻗으셨지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번에는 떨리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었지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윤 회장이 저를 끌어당기셨고 그대로 안겼어요. 서재에 차 향기가 가득했고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 함께 침대로 향했어요. 오늘은 간절함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천천히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듯 밤새 함께 했지요. 새벽이 왔어요. 서재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첫날 밤 병실에서 새벽 3시에도 혼자 켜져 있던 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지요. 불빛이 따뜻합니다. 이 온기가 꺼지지 않기를 남은 날 동안 속으로 되뇌었어요. 61세 간병인이 68세 재벌 회장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분수를 모른다고 했지만 사랑에는 정말로 분수가 없었지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향한 마음에 분수 같은 걸 따지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재 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